당장 수청 내놔. 안 그러면 너도 끝이야. 박물관 복도에 남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35년 동안 아내를 종처럼 부리고 쓰레기집에 내쫓았던 그 남자가 지금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제발 정자야, 한 번만 용서해줘. 땀에 젖은 얼굴로 매달리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정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저한테 쓰레기집을 던져줬을 때 생각나세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낡은 공책 하나가 억대 재산을 가진 남자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정자는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어요. 잠을 깬 지 3초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층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정자, 이 죽이려나? 어디 있어? 정자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시어머니가 대소변을 6번이나 실수하는 바람에 새벽 3시까지 이불을 빨았거든요. 잠은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방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어요. 정자가 다가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베개를 집어던졌어요. 베개는 정자의 이마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뒤로 우리 집안이 망했어. 시어머니는 75살이었어요. 치매가 온 지는 7년째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를 때리고 욕할 때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어요. 정자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어머님, 씻겨드릴게요. 정자가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정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정자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씩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정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어머니를 씻겨드렸죠.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자의 팔을 핥히었어요. 이 도둑년, 내 금반지 어디 갔어? 정자의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어머님, 금반지는 작년에 팔아서 병원비 내셨잖아요. 거짓말. 내가 훔쳐갔지.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정자는 피나는 팔을 휴지로 누르며 아침 준비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정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모두 시장에서 가장 싼 것들로 골라온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태봉이가 생활비를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줬거든요. 그것도 매번 이것도 아까운데라는 말과 함께요. 7시가 되자 태봉이 내려왔습니다. 정자는 밥상을 차렸어요. 흰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3가지, 계란말이. 정자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태봉은 상을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아침 드세요. 이따위 풀떼기나 먹으라고 돈 벌어다 주냐? 태봉은 시금치나물 접시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초록색 나물이 마루 바닥에 흩어졌어요. 간장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나물을 주었죠. 미안해요. 제가 다시 준비할게요. 됐어. 나 회사 가. 태봉은 정자가 주우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현관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거야. 저녁 차리지 마. 문이 쾅 닫혔어요. 정자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나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닥을 닦고 시어머니 아침을 다시 차려 올려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정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곳엔 정자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여기 조태봉 씨 집 맞죠? 전 성민아예요. 여자는 스스럼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자는 황당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무슨 일로? 아, 태봉 오빠한테 옷 좀 가져다 주려고요. 어디 있어요, 옷장? 미나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정자는 얼떨결에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미나는 안방 옷장을 열더니 태봉의 옷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 옷은 다 태워야겠다. 촌스러워서 옆에 걸어둘 수도 없네. 미나는 정자의 옷들을 집어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정자가 35년 동안 아껴 입은 옷들이었어요. 그 옷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치우는 거죠. 아, 참. 아줌마는 누구예요? 집 보는 분? 미나는 정자를 보며 웃었어요. 진심으로 정자를 가정부 정도로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전 이 집 안주인이에요. 네, 안주인? 미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곧 다시 웃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좋네요. 이제 곧 바뀔 거니까 미리 정리나 하세요. 미나는 태봉의 옷 몇 벌을 챙겨들고 유유히 나갔어요. 정자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녁이었어요. 태봉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성민아라는 여자가 왔었어요. 태봉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회사 직원이야. 서류 좀 가져가려고 온 거겠지. 안방 옷장을 뒤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정자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것도 모를까요? 태봉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건데. 당신이 여자답게 꾸미기나 하고 맛있는 밥이나 차려줬으면 내가 밖으로 돌았겠어? 다 당신 탓이야. 정자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정자는 혼자 안방에 누웠습니다. 태봉은 서재로 갔어요. 정자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35년이 이렇게 끝나가는 건가? 정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태봉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6시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으로 나와.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태봉이 정자를 제대로 된 식당에 데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만한 옷이 없었어요. 미나가 던져버린 옷들은 모두 구겨져 있었고 나머지는 10년도 더 된 낡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자는 가장 깨끗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골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살 여자의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각이었습니다. 정자가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을 때 태봉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왔어? 태봉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정자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앉아. 주문 먼저 하자. 태봉은 메뉴판을 정자에게 건넸어요. 정자는 메뉴판을 펼쳤지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테이크 하나에 8만 원이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시켜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았어요. 태봉은 와인까지 주문했습니다. 정자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태봉은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어요. 정자야, 우리 35년 살았지. 그러게요. 힘들었지? 정자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태봉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태봉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정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우리 이혼하자. 서로 지쳤잖아.
태봉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정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 나름대로 배려한 거야. 정자는 황당했어요. 이게 배려라니. 재산 분할은요? 재산? 태봉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재산? 회사는 내 명이고 집도 내 명이야. 당신 명의로 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35년 동안 제가 당신이 뭘 했는데? 밥하고 빨래한 거? 그거 가정부도 하는 건데. 태봉의 말에 정자는 숨이 막혔어요. 정자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란에는 큰 숫자 대신 한 줄의 주소만 적혀 있었어요. 경상남도 남해군. 정자는 그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 친정집이잖아. 그거 위자료로 줄게. 정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 집이에요. 당신 명의가 아니라. 아니야. 내 명의야. 태봉은 웃으며 말했어요. 정자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태봉이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었죠. 그때 명의를 넘기신 거였구나. 맞아. 장모님도 동의하셨어. 정자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때 이미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속인 거예요? 속이긴. 법적으로 다 처리했어. 어쨌든 그 집 당신 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그 집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정자는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의 집은 30년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태봉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한 번도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알지. 낡았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태봉은 포크로 스테이크를 찍으며 말했어요. 서명해. 안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 정자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볼 테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오늘까지야. 안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어. 태봉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잘 생각했어. 태봉은 서류를 챙겨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이 식사비는 내가 낼게. 마지막 선물이야. 태봉은 그렇게 정자를 두고 먼저 나가버렸어요.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은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정자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35년의 값인가? 사흘 후였습니다. 정자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어요. 태봉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미나와 함께 있겠죠. 현관문을 닫을 때 정자는 뒤를 돌아봤어요. 3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기차를 4시간 타고 다시 버스를 탔어요. 남해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골목길은 가로등도 없어서 캄캄했어요. 정자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였어요. 하지만 정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마당에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버린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 병, 썩은 음식물, 깨진 가구들. 정자는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발을 디딜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자의 발에 무언가 말랑한 게 밟혔어요. 핸드폰을 비춰보니 죽은 고양이였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정자의 온몸이 젖어갔어요. 하지만 정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자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빗속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정자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정자가 받은 위자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그 일주일 동안 집안 쓰레기를 치우는 데만 매달렸어요. 마당의 쓰레기를 5번에 걸쳐 환경미화원에게 부탁해서 치웠습니다. 죽은 고양이는 정자가 직접 묻어줬어요. 집안도 엉망이었어요. 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벽지는 다 뜯겨져 나가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틈새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정자는 비닐과 테이프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밤이었습니다. 정자는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전기가 끊겨 있었거든요. 재개통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정자에게는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정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65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천장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정자가 올려다보니 다락방 입구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자는 사다리를 가져와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은 거미줄 천지였어요. 정자는 핸드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췄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정자는 그 상자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자수함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정자는 자수함을 들어 내려왔어요. 먼지를 털어내니 희미하게 꽃무늬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수놓은 것이었어요. 정자는 자수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형형색색의 실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어머니가 평생 모았던 자수실들이었습니다. 정자는 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이걸로 평생 바느질하셨지.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도 틈틈이 자수일을 하셨어요. 남의 집 이불보에 꽃을 수놓고 백엔잎에 학을 그려 넣으셨죠.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집을 사셨습니다. 정자는 실뭉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때 자수한 바닥이 이상하게 들썩였습니다. 뭐지? 정자는 바닥을 눌러봤어요. 나무판이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정자가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판이 들렸어요. 그 아래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었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펼치자 태봉의 필체가 보였어요. 이게 뭐야? 정자는 공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15일. 태봉이 건설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공사비에서 500만 원 빼돌림. 김 부장 몰래. 정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페이지에도 그 다음 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박 사장에게서 리베이트 300만 원. 자재비 부풀려서 200만 원 착복. 감리 뇌물 150만 원. 공책은 30년 가까운 태봉의 비리 기록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았는지가 날짜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숨이 막혔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정자야, 엄마가 이걸 숨겨둔다.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봉이가 유품 정리한다며 우리 집에 왔을 때 이 공책을 서랍에서 찾았다. 그때 태봉이가 황급히 찾더구나. 엄마한테 본 거 아니냐고 다그치길래 못 봤다고 했지. 그리고 몰래 숨겨뒀어. 정자야, 이 서방이 사람이 변하면 이걸 쓰렴. 엄마가 널 지켜줄게. 쪽지를 읽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태봉이 언젠가 정자를 버릴 거라는 걸. 정자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정자는 일어나 자수함에서 빨간 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손가락에 감았어요.
촛불 아래서 정자의 얼굴은 달라져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정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5년 동안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정자는 자수함을 열고 실뭉치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실들이었어요. 그 실로 어머니는 세상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엄마가 이 실로 집을 사셨듯이 저도 이 실로 다시 일어서겠어요. 정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자는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태봉의 범죄 기록이 빼곡히 적힌 그 공책을. 당신은 저를 쓰레기집에 버렸지만 이 쓰레기집이 당신의 무덤이 될 거예요. 정자는 공책을 자수함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실뭉치를 꺼냈어요. 바늘에 실을 끼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웠던 대로 정자는 첫 번째 바늘을 천에 찔렀어요. 빨간 실이 하얀 천을 뚫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바늘, 세 번째 바늘. 정자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어요. 어릴 적 어머니 옆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던 그 손놀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정자는 자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옮기며 정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촛불이 꺼지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췄을 때 정자의 손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빨간 동백꽃이었어요. 정자는 그 꽃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정자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고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자가 남해로 내려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정자는 여전히 폐가에서 촛불을 켜고 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바늘을 들었어요.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눈은 침침해져서 1시간만 자수를 해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정자 씨, 이거 봤어요? 이장님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회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태봉이었습니다. 정자는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태봉 대표, 부산 재개발 사업 수주 성공. 업계 최대 규모. 사진 속 태봉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1000억대 사업이래요. 대단하네요. 이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자는 신문을 접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아요? 전 남편분이잖아요. 괜찮아요. 남의 일이에요. 정자는 신문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장님이 돌아가고 정자는 다시 자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바늘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00억이라. 정자는 생각했어요. 35년 동안 태봉을 뒷바라지했지만 정자가 받은 건 쓰레기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태봉은 이혼하고 1년 만에 1000억대 사업을 따냈어요. 정자는 바늘을 천에 찔렀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자는 마을 슈퍼에 라면을 사러 갔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다음 달이면 바닥날 돈이었어요. 슈퍼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조태봉 건설 대표가 오늘 성민아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결혼식 장면이 나왔어요.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미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드레스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달려 있어서 조명에 반짝였어요. 태봉은 턱시도를 입고 미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정자는 라면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 저 드레스 얼마짜리래요?
슈퍼 주인이 말했어요. 3천만 원 되래요. 프랑스에서 공수했다나 뭐라나.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천만 원. 그 돈이면 정자가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만 불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라면도 끓여 먹지 않았어요. 그냥 자수함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빨간 실이 쥐어져 있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2년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여전히 폐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구멍은 다 막았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전기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자가 자수일을 해서 번 돈으로 한 것이었어요. 정자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수놓아주기도 했어요. 한 번에 10,000원, 20,000원씩 받았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바늘을 잡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한 손으로 김밥을 먹으며 바늘을 놓지 않았어요. 눈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바늘기에 실을 꿰다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걸 느꼈어요. 백내장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쓰러질 수 없어. 정자는 다시 자수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태봉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조 대표님, 이번 사업도 대박이시겠어요. 하하, 운이 좋았죠. 태봉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시계가 차 있었어요. 부인께서도 축하해 주시겠네요. 당연하죠. 우리 미나는 복덩이에요. 태봉은 웃으며 미나를 바라봤어요. 미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같은 밤 정자는 1,000원짜리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자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대문 앞에 섰어요. 여기가 최정자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여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인플루언서인데요. 마을 어르신이 여기 자수 잘하시는 분 계신다고 해서요. 혹시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자는 여자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정자가 3년 동안 만든 자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봄의 매화, 여름의 연꽃, 가을의 국화, 겨울의 동백. 모두 정자가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들이었어요. 여자는 입을 벌린 채 작품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여자는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가 남해의 한 시골 마을에 와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자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여자가 말했어요. 이거 제 채널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정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정자가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나갔는데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계시네요. 할머니,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 여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정자의 자수 작품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인플루언서가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이건 예술이다. 한국의 보물 같은 분이시네요. 프랑스 박물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작품. 정자는 핸드폰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할머니,
저 자수 배우고 싶어요. 저도 작품 하나 맡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정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날부터 정자의 집은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수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 작품을 주문하고 싶다는 사람,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까지. 정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정자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파리에서 온 것이었어요. 정자는 마을 청년에게 부탁해서 이메일을 번역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대단한 거예요. 청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가 협업 제안을 했대요. 할머니 자수를 자기 컬렉션에 쓰고 싶다고. 정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할머니,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이 디자이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정자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어머니의 자수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 숨겨둔 태봉의 비리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제 때가 됐나 봐요, 엄마. 정자는 장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정자는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락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의 자수 작품이 파리 패션쇼에 등장했어요. 드레스의 등판에 수놓아진 정자의 학 한 마리가 무대를 빛냈습니다.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남해의 숨은 명인, 세계가 주목하다. 68 할머니의 기적 같은 반전. 신문과 방송에서 정자를 찾았어요. 정자는 조용히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추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바느질로 저를 키우셨거든요. 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힘든 시기도 있으셨죠? 있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쓰레기로 가득 찬 폐가였어요. 정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태봉이 와인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정자가 나왔어요. 태봉은 와인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화면 속 정자는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해에서 전통자수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 최정자 명인입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문화재청에서는 최정자 명인을 무형문화재 후보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봉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이거 당신 전처 아니에요? 미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봉은 황급히 채널을 돌렸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봉은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불렀습니다. 과장, 남해에 있는 최정자라는 사람 좀 알아봐. 네. 그 유명한 자수명인 말씀이세요? 됐고, 그냥 알아보라고. 태봉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날 오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최정자 명인이 옛날 어머니 집을 리모델링해서 연구소로 만들었대요. 지자체에서 지원금도 받고요. 지원금이 얼마나?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봉은 책상을 쳤어요. 뭐? 직원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나가봐도 될까요? 나가. 태봉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정자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쓰레기라고 던져준 그 집에서 태봉은 이를 악물었어요. 같은 시각 남해에서는 정자가 연구소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폐가였던 집은 말끔하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지붕은 새로 올렸고 벽은 하얗게 칠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전통 정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명인님, 다음 달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어요. 수고하세요. 정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자는 공사장을 나와 바다로 걸어갔어요. 남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자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봐요.
엄마가 평생 지키려던 이 집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자는 액자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연구소로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았거든요. 정자의 작업실에는 새로운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붉은 천에 금실로 수놓은 봉황 한 마리였습니다. 봉황은 불길 속에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정자는 그 작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봉황처럼 정자도 다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진짜 목표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태봉의 비리 장부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막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정자가 남해로 온 지 3년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전통자수 연구소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문화재청 관계자, 지역 언론, 자수를 배우러 온 제자들까지. 정자는 깨끗한 분홍빛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년 전 폐가 마당에서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제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평생 바늘 하나로 세상과 맞서 싸우셨던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사람들이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는 전시실이 있었어요. 정자의 작품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는 교육실이 있었어요. 20명이 동시에 자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한 관계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폐가였다니 믿기지 않아요.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개관식이 끝나고 정자는 혼자 연구소에 남았어요. 모든 손님들을 보내고 나니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2층 작업실로 올라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봉의 비리 장부가 그대로 있었어요. 정자는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30년간의 횡령과 뇌물 기록들. 정자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장부를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모든 페이지를 다 찍고 나서 정자는 사진들을 이메일로 자기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네. 정자는 장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태봉이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책상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자의 연구소 개관 기사였어요. 젠장. 태봉은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표님, 부산 재개발 건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태봉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청업체에서 자재부실 시공 의혹이 나왔어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태봉은 전화를 끊고 벽을 쳤어요. 1000억대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봉의 회사는 위기에 빠졌어요. 언론에서 부실 시공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태봉은 잠을 못 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태봉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태봉의 회사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이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소송을 걸었거든요. 태봉은 급히 돈을 구해야 했어요. 어디 돈 될 만한 게 없나? 태봉은 서류를 뒤지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해의 그 집. 정자에게 위자료로 준 그 집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집이 아직 내 명의잖아. 태봉은 서류를 찾았어요. 집 명의는 아직 정자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써 있었던 건 그냥 사용권이었거든요. 미나야. 태봉이 미나를 불렀어요. 우리 남해 좀 다녀올까? 남해요? 왜요? 정자한테 인사 좀 하려고.
그동안 너무 매정했잖아. 태봉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집 명의를 팔면 10억은 받을 수 있어. 그럼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그럼 가요. 저도 그 유명한 곳 구경하고 싶었어요. 미나도 웃었어요. 이틀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봉과 미나는 붉은색 스포츠카를 타고 남해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미나가 말했어요. 여보, 뭐 선물이라도 사갈까요? 아, 그래야겠지. 태봉은 휴게소에 들렀어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선물 세트를 샀습니다. 반값에 파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미나는 자기 옷장에서 입다 버린 옷들을 챙겼습니다. 이것도 줘야겠어요. 시골에서 입으라고.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 할멈이 얼마나 초라하게 살고 있을까? 쓰레기집에서 평생 썩었겠죠. 차는 남해로 달렸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지나며 태봉이 말했어요. 이런 총구석에서 사니까 텔레비전에 나와봤자 뭐해. 인생은 끝난 거지. 맞아요.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계속 정자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곧 무릎 꿇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오후 2시 차가 연구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봉과 미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쓰레기로 가득했던 폐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현대식으로 단장된 아름다운 한옥이 서 있었어요. 마당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로는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최정자 전통자수 연구소. 이게 뭐야? 태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여보, 이거 정말 그 집 맞아요?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쓰레기집이었는데. 태봉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으로 다가가는데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예약하셨습니까? 예약? 나 여기 주인 남편이야. 태봉이 소리쳤습니다. 경비원은 무전기를 꺼냈어요. 입구에 이상한 분이 계시는데요. 태봉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나가 황급히 태봉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요. 그때 연구소 안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자였어요. 태봉은 그 여자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자였습니다. 정자는 태봉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고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태봉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정자가 맞나? 구경 잘하고 가세요. 정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잠깐. 태봉이 정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자는 태봉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 치워주시겠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봉은 손을 떼지 않았어요.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오래된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 태봉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옛날에 장모님이 갖고 계시던 땅 문서 말이야. 혹시 남은 거 없나 싶어서. 정자는 태봉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거짓말 마. 분명히 있을 거야. 믿고 싶으신 대로 믿으세요. 정자는 태봉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가주시면 좋겠어요. 손님들 방해하시는 것 같은데. 태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해주세요. 여긴 공공장소예요. 정자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들 배웅해 드려요. 네, 명희님.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태봉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창피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가면 되잖아. 태봉은 미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타자마자 태봉은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저런 건방진 년이. 여보, 진정해요. 미나가 달랬지만 소용없었어요. 태봉은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떵떵거릴 리가 없어. 태봉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그날 밤
태봉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자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태봉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렸던 그 수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3주가 지났습니다. 정자의 국립박물관 특별전 개막식 날이었어요. 오후 2시 서울 국립박물관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자는 비서와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연보라색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복 저고리에는 정자가 직접 수놓은 나비 문양이 있었어요. 머리는 우아하게 쪽을 찌고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명희님, 긴장되세요? 비서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최정자 명희님, 이쪽 좀 봐주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에 정자의 작품 50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작품마다 조명이 비춰져 있었어요. 첫 번째 작품은 빨간 동백꽃이었습니다. 정자가 남해 폐가에서 처음 수놓았던 그 꽃이었어요. 정자는 그 앞에 섰습니다. 작품을 보니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촛불을 켜고 눈물을 흘리며 바늘을 들었던 그날이요. 명희님, 문화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비서가 작게 말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장관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최정자 명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장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정자는 정중하게 악수했습니다. 오늘 전시 정말 기대됩니다. 프랑스에서도 극찬했다면서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었어요.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 예술가들이었어요. 정자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정자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자입니다. 정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머니는 평생 바늘 하나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바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이끌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자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입구가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태봉이었습니다. 정자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태봉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어요. 태봉은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정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자는 표정을 바로잡았어요. 태봉이 다가왔습니다. 정자야. 태봉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자는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정자는 돌아서려 했어요. 태봉이 정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5분만. 태봉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정자는 태봉을 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요. 정자는 태봉을 데리고 조용한 복도로 나갔어요. 뭔데요? 정자야, 나 지금 힘들어. 태봉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대.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왔어. 옛날 일을 다 뒤지고 있어. 태봉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어요.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정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 내가 잃어버린 수천 말이야.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정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당연하지. 그 수첩에 내 인생이 달려 있어. 태봉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자는 태봉을 똑바로 봤습니다. 35년 동안 저한테 한 것들 기억하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 제발 수첩만 돌려줘. 태봉이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자는 태봉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모르는 일이에요. 거짓말. 분명히 내가 갖고 있을 거야. 태봉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넌 항상 그랬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칼 꽂는 년. 정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공공장소예요. 공공장소가 뭐가 중요해. 당장 수첩 내놔. 태봉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봉은 당황했어요. 명희님, 괜찮으세요? 경비원이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분은 그냥 가실 거예요. 정자는 태봉을 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남이에요. 정자는 돌아서서 전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태봉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경비원이 태봉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손 치워. 태봉은 경비원을 밀쳤어요. 하지만 2명의 경비원이 더 왔습니다. 조용히 나가시죠. 경비원들이 태봉의 팔을 잡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태봉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태봉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전시장 안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봉은 박물관 밖으로 쫓겨났어요. 계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망했어. 다 망했어. 태봉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조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국세청에서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했대요. 태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증거요? 15년 전 공금 횡령 내역이래요. 장부 사본이 있대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장부, 정자가 갖고 있었던 거였어요. 태봉은 고개를 들어 박물관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자가 보였어요.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봉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 태봉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다 끝났어. 태봉은 주저앉았습니다. 뭐가요? 회사도 나도 다 끝이야. 태봉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어요. 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국세청에서 나를 고발한대. 횡령 혐의로. 미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횡령? 당신 뭘 한 거예요? 15년 전 일이야. 그게 지금 들통난 거야. 미쳤어요? 그럼 우리 어떡해요?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 할멈이 수첩을 갖고 있을 줄은. 태봉도 소리를 질렀어요. 미나는 태봉을 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미나야. 싫어요. 저 이혼할래요. 미나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태봉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뉴스에서 정자의 전시회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정자 명인의 특별전이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첫날 관람객만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화면에는 정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물려받은 바늘이 저를 살렸습니다. 태봉은 텔레비전을 껐어요. 거실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태봉은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3년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자를 내쫓고 미나와 결혼하고 사업도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검찰 조사는 코앞이고 미나는 이혼하겠다고 하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태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자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린 남이에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봉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럴 순 없어. 반드시 정자를 만나야 해. 태봉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날지 방법이 없었어요. 정자는 이제 유명 인사였습니다. 경호원도 있고 비서도 있었어요. 예전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태봉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빛 속 어딘가에 정자가 있을 거예요. 35년 전 자기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봉은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자의 복수는 시작되었고 태봉의 몰락은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태봉 건설 대표 횡령 혐의로 검찰 소환. 태봉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같은 신문 문화면에는 정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최정자 명인 특별전, 역대 최고 관람객 기록. 정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전 10시 검찰청 앞이었어요. 취재진이 수십 명 모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태봉이 내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양복은 입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조 대표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금액이 15억이 넘는다는데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태봉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태봉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 대표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알아요. 태봉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검사였습니다. 앉으세요. 태봉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는 파일을 펼쳤어요. 조태봉 씨,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태봉 앞에 놓았어요. 태봉은 그 서류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자기 필체로 적힌 장부 사본이었어요. 15년 전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제보했습니까? 태봉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검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봉은 알고 있었어요. 정자였습니다. 조사는 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태봉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 3년은 각오하셔야 해요. 태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나가 짐을 다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혼 서류 보냈어요.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미나. 태봉은 쪽지를 구겼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부장이었어요. 대표님, 회사 문 닫았습니다. 직원들 다 정리했고요. 그래요.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봉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도, 결혼도, 재산도, 명예도. 태봉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태봉의 세상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봉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얼굴에는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태봉은 멍하니 정자를 봤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태봉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3년 만에 보니. 정자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태봉은 정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정자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태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수첩이었어요. 당신이 15년 전에 찾던 게 이거죠? 태봉은 수첩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숨겨두셨어요. 당신이 언젠가 나를 버릴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정자는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당신이 저를 쓰레기집에 버렸을 때 전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넌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태봉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요. 처음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바늘을 잡으며 깨달았어요. 전 당신한테 복수할 자격이 있다는 걸요. 태봉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 있어? 3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것들 기억하세요? 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어머니 수발을 들면서 머리채 잡히고 당신한테 밥상 엎어지고 내연녀가 집에 들어와도 참았어요. 정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쓰레기집 하나 던져주며 저를 버렸죠. 그게 35년의 값이었어요. 태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그 쓰레기집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바늘로, 어머니의 가르침으로요. 정자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바늘 하나로 저를 키우셨어요. 그 바늘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렸죠. 태봉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용서해줘. 태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자는 태봉을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측은지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전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요. 폐가 마당에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당신을 놓아줬어요. 태봉은 고개를 들어 정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용서했지만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일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정자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 갈게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정자야. 태봉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태봉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첩을 봤어요. 모든 증거가 담긴 그 수첩이요. 태봉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찰은 사본을 갖고 있었고 조사는 끝났어요. 태봉은 수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이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조태봉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태봉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정 뒤편에 정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자는 판결을 듣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끝났어요. 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제 인생을 살게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요. 정자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 후였습니다. 남해 해송자수 연구소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어요. 정자는 정식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연구소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자수를 배우려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정자는 그들에게 바늘 잡는 법을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요.
저녁이었습니다. 정자는 연구소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남해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명희님, 내일 일정 확인하셨어요? 네, 봤어요. 서울에서 대학교 특강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로 잡아주세요. 비서가 돌아가고 정자는 혼자 남았어요. 차를 마시며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옆 의자에 놓인 자수함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자수함이었어요. 이제는 정자의 손때가 묻어 더 윤이 났습니다. 자수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형형색색의 실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빨간 실뭉치를 꺼냈어요. 맨 처음 동백꽃을 수놓았던 그 실이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정자는 실뭉치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자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복수도 끝났고 새 인생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정자는 눈을 떴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자는 일어나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실에는 새로운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 천에 금실로 수놓은 학 한 마리였습니다. 학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정자는 그 작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정자는 다시 태어났어요. 쓰레기집에서 시작해서 무형문화재까지 그 모든 여정이 이 한 마리 학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작업대에 앉았어요. 새 천을 펼치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정자는 바느질을 할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요. 그게 정자의 삶이었고 정자의 행복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갔어요. 실이 따라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자의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